안녕하세요. 오정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작자미상의 고전소설 태원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좀 비록 낯선 소설이지만요, 굉장히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태원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거대한 지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향입니다. 이상향.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 태원이라는 새로운 대륙을 얘기합니다. 신대륙. 거기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세운다는 기록을 갖다가 이제 태원지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 지자예요. 그래서 조선판 이 걸리버 여행기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모험 판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천명을 받은 임성이 임성이 주인공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호걸들과 함께 조선을 찾아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대양을 표류하게 되면서 여러 섬들을 이제 탐험하게 되고 온갖 요괴들을 막 물리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서 결국 신대륙 태원에 도착해서 통일을 이루고 건국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전체 내용이고요. 조선 왕실에서 널리 읽힌 소설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백성들 위주의 읽힌 소설이라고 한다면 조선 왕실에 널리 읽힌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종황이 나옵니다. 종황. 우리 첫 번째 나오면 보통 주인공입니다만 이 소설에서는 이 도우미에 해당됩니다. 주인공 임성에. 종황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군사입니다. 군사. 그러니까 사령관 밑에서 뭐 군기를 장악하고 군대를 운용하며 군사 작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군사 작전을 짜던 그런 머리 좋은 그런 신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친이 나갔어요. 조정. 사람 이름입니다. 이제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몽이 바로 이 임성 주인공의 동갑내기 사촌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몽은 명장입니다. 명장. 함께 병사를 거느리고, 그죠? 거느렸다는 건 높은 벼슬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통솔하고, 그죠? 인솔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자, 정말로 알고 보니까 진짜 사실로 확인될 때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사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맥락을 이야기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단어 공부를 하시라고, 역시 짜장이라는 단어도 우리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과연 고요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단어입니다. 참으로 석벽 틈, 바위 틈인 거죠. 거기서 이제 붉은 안개가 막 일어납니다. 도끼라는 건요, 살기가 띈 아기가 있는 사나운 기운 이런 겁니다. 그게 막 어려 있어요. 어렴풋하게 비쳐 있었어요. 그래서 종황이 손에 들고 있던 이제 부채, 그죠? 우리 고전소설에서 우리 부채 많이 나오죠? 이 부채를 흔들었더니만 그 도끼가 이제 사라졌다 이겁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우리 어떻습니까? 고전소설에서 이 어떤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초월적이며 신이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기적인 성격의 소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어쩔 때 도끼가 사라질 때 조정이 누런 괴짝을 열었다 이겁니다. 조정, 그렇죠? 그래서 괴짝 안에 보니까 한 짐승이 날개를 막 퍼덕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누런 닭이라고 합니다. 닭의 등은 큰 살 지고 있는 듯하였고 날개는 하늘에 들이온 구름 같았다. 보통의 닭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물의 모습, 누런 닭의 모습이죠. 모습을 묘사해서 비유하는 그런 표현 방식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닭이 석벽으로 날아오르더니 무지개 같은 긴 목을 빼고 초승달 같은 부리를 벌리며 크게 울었다. 그렇죠? 청각적인 심상이 나오면서 큰 누런 닭이 우는 모습을 묘사하고 비유한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바위가 저절로, 그렇죠? 갈라졌어요. 그래서 한 괴상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뭘까요? 그 짐승은 바로 바위 옆 또는 바위 주변을 기어다니다가 스스로 죽어버렸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요괴, 뒤에 나오는 요괴라고 하는데 이 요괴가 결국은 죽은 겁니다. 크기가 10여 장이라는 거는 이제 길이의 단위인데요. 10척 정도 됩니다. 사람 키 정도 되는 길이의 단위예요. 장은.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황금빛 진해, 즉 요괴입니다. 요괴. 여기 나오는. 그래서 모두 크게 놀라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크게 놀라. 그렇죠? 우리 보통 대경하여 막 이렇게 고전소에 나오는데요. 크게 놀랍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 이겁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선생은, 종황은 과연 하늘이 내리신 신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은 여기서 종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말하는 사람은 임성입니다. 이 짐승이
자, 여기 짐승은 요겁니다. 황금빛 진해. 여기 어디예요? 석벽 틈이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준비를 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임성은 닭의 깃털로 어때요? 요게 황금빛 진해를 물리쳤죠. 깃털로 하나로. 그죠? 종황을 하늘이 내신 신이 한 사람이라고 이제 여기는 장면입니다. 자, 임성의 말에 종황이 이제 웃으면서 이제 여유 있게 말을 한 겁니다. 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닭의 깃털이에요. 라고 합니다. 그쵸? 신이 늘 큰 바다의 온갖 괴이한 족속들, 그쵸? 예,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요괴가 있을 거라고 추측했다는 겁니다. 요괴는 이제 악마, 요귀, 마귀 이런 말을 쓰는데요. 부정적인 그 대상이죠. 그러니까 짐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수에게 준비시켰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 인물의 어떤 예지력, 그죠? 예, 어떤 예언자적인 또 예지력인 돋보이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종황이. 그래서 반수에게 준비시켰다. 이제 반수라는 인물에게 이제 준비를 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생각이 들어맞아서 저 진해와 같은 독한 요괴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닭의 깃털은 이제 종황이 바다에 있을 수 있는 요괴에 대비하기 위해서 반수에게 지시를 내려서 준비시킨 거고, 그래서 여기서 예지력을 지닌 종황의 모습이 드러난 거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닭의 깃털은 요괴의 작변, 그렇죠? 이러한 어떤 이 작변을 제어하기 위해서 동해의 신인 해악이 임성에게 준 건 아니죠. 여기서는. 그죠? 여기서 동해의 신하고는 무관합니다. 닭의 깃털은 물결을 고요하게 만들어 배를 띄우기 위해 임성이 배에 놓은 이것도 아닙니다. 그쵸? 예. 닭의 깃털은 어때요? 석벽 틈 사이에 어려있던 붉은 안개와 도끼를 없애기 위해서 종황이 흔든 것이다. 이것도 이제 아닙니다. 아셨죠? 예. 부채를 흔든 것이지 닭의 깃털을 흔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닭의 깃털은 진해를 갈라진 바위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조정이 큰 누런닭을 편하게 한 거다. 이것도 이제 종황이 지시를 받은 반수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독서를 하실 때 정확하게 인물의 행위와 어떤 소재를 가지고 했는지까지 정확하게 구분하시면서 독서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시험 볼 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 인물이 어떤 소재를 들고 어떠한 행동을 해서 어떠한 의도로 했는지까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면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종황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종황의 재주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즉시 섬을 떠나 배를 뛰어가는데 바람이 순하고 물결이 고요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순하고 물결이 고요한 것이지 우리 그 닭의 깃털로 이렇게 바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요. 배가 반석은 이제 평평한 너럭바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는 듯 편하고 화살같이 빨랐다. 그러니까 이제 쾌속 순항을 했다는 겁니다. 이 배가. 임성이 종황에게 이제 말했어요. 내가 임성이 일찍이 들으니 큰 바다에 대에는 배를 삼키는 고기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환란이란 건 근심과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하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바다에 하찮은 족속들은 모두 동해의 신의 해약. 자, 동해의 신의 해약이라는 인물이 또 나왔죠. 거느린 것들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해악이 이미 1000명이라고 합니다. 1000명은 하늘의 명령이고요. 주공은 여기서 부하나 하인이 윗사람이나 주인을 얘기하는 건데 우선 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성에게 향한 줄 알고 물에 사는 생물들에게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까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동해의 신 해악도 임성이 이제 1000명을 받은 그러한 인물임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동해의 신인 해악의 어떤 그 1000명을 받았으면 임성이 인정한 것을 긍정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전에 있었던 그 요괴의 작변이라는 것은 이제 변란을 일으킨다. 뭐 이런 얘기예요. 종황이 약간 제어를 했다. 즉 통제를 했다 이거예요. 통제하긴 했으나 그 모든 것이 어찌 저 종황의 재주 때문이었겠습니까? 주공의 1000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죠? 이제 주공의 1000명, 당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공이 만일 가정법을 씁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던들 이 같은 대해, 그죠? 넓은 창에 망망대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만한 곤경, 그만한 어떤 난관, 고생, 고비, 앞에 나온 환란이라는 단어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환란을 겪어도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종황은 요괴의 작변을 겪어도 사람이 상하지 않은 것은 바로 임성 덕분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1000명을 받은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답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전략이고요. 이제 중략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도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임성 일행은, 자, 임성과 그 일행이에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하늘에서 명을 받았다. 자, 천명이죠. 이게 천명. 나라가 번창하리라라는 글이 새겨진 이 전국 옥새를 얻었습니다. 이 전국 옥새라는 건요, 예, 이 직인이잖아요. 옥새, 이 황제의 직인. 그죠? 황제를 상징하는 거고요. 예, 나라에서 나라로 전해지는 옥새라는 뜻입니다. 이 전할 전자예요. 그래서 이 전국 옥새라는 겁니다. 우리 진나라 때, 진시황 때 이제 고사에서 나온 그런 예, 단어입니다. 이 전국 옥새가요. 어쨌든 중요한 것보다 황제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얻은 후에 섬에 도착한다. 그래서 종황이 임성을 대신하여 섬의 주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임성이 주인공입니다. 종황이 대신 만난 겁니다. 섬의 주인을 만났지만 섬 주인은 옥새를 내어줄 것을 요구하네요. 자,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기 전에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종황은 첫 번째 보배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이제 믿어서 서해 용왕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종황은 하늘이 임성에게 전국 옥새를 준 것을 통해서 보배의 주인이 임성임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종황이 보배의 주인이라 자신이라고 믿어서 보배를 내어달라고 서해 용왕의 요구를 거절한 게 아닙니다. 보배의 주인은 임성이에요. 임성. 자, 임성에게 보배를 준 것을 통해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종황의 말은 임성이 황제가 될 천명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죠. 황제가 될 천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한번 다음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사물에는 각각 주인이 있다고 들었어요. 따라서 그 물건은 이제 앞으로 전국 옥새입니다. 계속 임자가 아니면 그 물건이 오르지 않는 법이다. 나에게 종황에게 보배가 있는 것은 그것이 본래 주인의 것이 아니어서 내가 먼저 얻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섬주인이 이제 어찌 망령스럽게 어떻게 주책 없게 욕심을 내어 스스로 잘못된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종황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섬주인에게. 자,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보배는 본래 내게 합당한 것이다. 내게 적합하고 타당한 것이다. 그대 종황에게도 당치 않은 것이다. 라고 부당하다라고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들, 자, 종황과 임성 일행들이겠죠. 스스로 이곳에 섬에 이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섬을 유도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네요. 서해 용왕이 임성 일행을 섬에 이르게 했다는 말은 뭡니까? 임성이 황제가 갖춰야 할 내면적인 덕목을, 이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건 바로 뭡니까? 보배를 빼앗기 위한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면서 종황이 소매를 떨치고 이제 불쾌한 마음으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종황의 손을 어루만지고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대는 나중에 뉘우치지 마시오. 종황이 대답하지 않고 돌아와 보니 배와 일행이 간 곳이 없이 사라져버렸네요. 자, 위기가 왔죠. 종황이 크게 놀랐어요. 급히 몸을 돌리니 그 사람, 자, 섬의 주인이 벌써 뒤에 서서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섬주인도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대가 비록 온 천하를 다스릴 재주가 있고 날개가 없으니 이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나겠느냐라고 하면서 섬주인이 껄껄 웃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종황이 뭐라고 합니까? 즉시 주인을 청하여 바위에 함께 앉았다. 대화를 해보자 이 얘기죠. 자, 그랬더니 이문과 조종 또한 기척도 없이 뒤에 모시고 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기이한 그런 장면들이에요. 종황이 마음속으로, 내심으로 또는 심중으로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굴빛을 바르게 하고 정색하며 이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섬 주인이에요. 재주가 범상치 않으니 가히 진실로 하늘의 뜻을 알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사람은 창성이라는 것은 이제 융성하고 번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거스리는 사람은 망한다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종황의 말하기는 뭡니까? 옛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보배를 달라라는 상대방의 요구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기 위한 말하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이제 하늘이 우리 주공을 내셔서 이 보배를 주셨으니 여기서 주공은 임성입니다. 이것으로 하늘의 뜻을 알 것입니다. 섬주인은 어찌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망령된 심수를 내어 굳이 뺏으려고 합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종황이 비록 어리석고 용렬하지만 제가 비굴하고 쫌스럽지만 변변치 못하지만 뭐 이런 뜻이에요. 일찍이 하늘의 계시가 적힌 천서라는 것은 하늘의 계시를 적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천서를 얻어 음양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는 상반된 성질의 두 가지 기운이거든요. 음과 양입니다. 이익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변화를 약간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비록 바다를 엎고 산을 뒤집는 재주가 있다고 한들 저는 조금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기 의사를 밝힙니다.
자, 상대방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에요. 또 두려움도 아닙니다. 상황이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또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또 과장을 통해서 자신이 취한 행동에 대해 변명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오답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적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봅시다. 그대는 이제 여기서 누굽니까? 종황입니다, 종황. 그렇죠? 옳지 않다. 말이 그 말이 옳지 않다. 그대는 비록 신통하지만 아주 신기할 정도로 묘하지만 몸을 띄워 하늘에 오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지만 그대의 소중한 부하들의 목숨은 어찌하겠냐라고 하면서 섬주인이 종황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를 펴주시고요. 결국 주인은 자, 나와 싸우자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가 진정 하늘이 명하신 사람으로 그 보배를 얻었었다면 그대 말이 진실로 옳은 것이니 내 어찌 빼앗으려 하겠소. 하지만 그대의 관상, 자, 관상이 갑자기 나오는데 이 관상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외모, 생김새를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이나 재수 따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 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제주는 비록 주나라 때 강태공이라든가 한나라 때 제갈공명과 겨룰만 하다. 그렇죠? 예, 이 사람들도 전부 어때요? 예, 책사입니다, 책사. 우리 그 종황이랑 거의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제왕이 될 모습은 아니다. 그렇죠? 제왕을 도울 사람은 되지만 제왕이 될 몫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보배의 임자가 아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인의 말하기는 어떻습니까? 서해 용왕은 주인은 이 서해 용왕입니다, 여러분. 종왕의 관상을 보고 종왕이 보배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하기 방식을 썼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소설에서 대화가 나오면 반드시 그 대화의 말하기 방식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종왕이 웃으면서 말했다. 주인은 섬주인이죠. 나만 보고 우리 주공은 보지 못하였구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해결책은 바로 이 인물이죠. 우리 주인공 임성, 그렇죠? 주인은 하늘이 정하신 진정한 인물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대의 주공은 어디냐 그랬더니 배 안에 계셨지만 당신이 벌써 잡아가 놓고서 모른 채 하십니까? 이겁니다. 만일 그대의 주공이 하늘의 명, 천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어찌하겠어? 그랬더니 종황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여유가 있죠? 만일 그렇다면 보배를 받들어. 받들어라는 것은 손바닥으로 밑에서 받아 올려 들어 주인께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로 합의점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만히 웃고 섬주인이 이제 가만히 웃고 하인들에게 명하여 배를 밀고 나오라고 하니 하인들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괴상히 여겨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윽고 어때요? 하인 몇 명이 산골짜기에서 배를 끌고 나왔어요. 배를 산골짜기에다 숨겨놨네요. 가볍게 다루네요, 그렇죠? 배를 짤 때 쓰는 북이 있습니다. 이 북이라는 건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적었는데요. 배틀에서 우리 날실의 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씨씨를 푸는 기구가 이제 북입니다. 그래서 배를 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고요. 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 배는 우리 바다에 뜨는 배예요. 이 배는 또 다르죠, 배자가. 방추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고 보빈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이 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끌어온 이유는요, 이 배 모양이죠. 배 모양을 가볍게 다뤘다는 의미에서 이걸 끌어온 겁니다. 모양이 같잖아요, 그렇죠? 비유를 써가지고 던지는 것 같았다. 과장법을 쓴 거죠. 모두 크게 놀라서 살펴보니 임성과 여러 장수 장졸들이, 그렇죠? 제장들이라고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묶인 채 포박이 됐네요. 배 안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래서 종황이 즉시 맨 것을 풀어주고 임성을 청하여 바위 위에 앉게 하였다. 이제 바위 위로 가서 이제 대화를 하러 가겠죠. 그 사람이 주인이죠, 섬주인. 임성을 보고는 문득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바위 아래에 내려갔어요. 바위에 앉았다가 바위 아래로 내려갔죠. 이 행동은 뭡니까? 이제 태도가 바뀐 겁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상대방에게 이제 황송한 마음을 나타내고 애원하는 정도입니다. 자꾸 바닥에 땅에 젖을 정도, 이마가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굉장히 그 커다란 예를 차린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죄하였다. 사죄, 지은 죄를 사과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아셨죠? 섬주인이. 섬주인 이 서해 용왕은 하늘이 정한 인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를 산골짜기에 숨겼고요. 그래서 이제 사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임성을 보고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는 이 장면은 어때요? 천명을 인정받은 인물임을 보여주는 거죠. 임성이,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인은 알아뵙지 못했다. 이제 어떻습니까? 이 소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것이 바로 이제 뭡니까? 섬의 주인이 바로 임성에게 사죄한 이후에 태도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정한 일을 인정했다는 의미도 되겠죠. 천명을 범하였으니 그 죄
10,000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다 할 것입니다. 정황이 즉시 붙들어 자리에 앉히고 말했다. 그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또 어찌 1,000명을 아냐,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부끄러움을 머금고 스스로 낮추어 말했어요. 바로 이 섬주인은 바로 뭡니까? 서해 용왕인 광덕왕이라고 합니다. 섬주인은 서해 용왕이었어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핵심 정리로 가시겠습니다. 고전소설, 영웅소설, 해양 판타지, 모험소설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중국박 세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확장을 보여주는 소설이고요. 주제는 이제 고난 극복을 통한 영웅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 시기는 이제 18세기 전반에 이제 창작됐고요. 중국 원나라 말기를 배경으로 한 삼국지 풍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원나라가 중원을 지배하던 시기, 중원 수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고요. 전기적인 성격과 탐험적이고 영웅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 4페이지까지 이제 보시겠습니다. 설상 특징으로 가셔서, 첫 번째로 보시면 주인공 임성이 자신을 따르는 호걸들과 어때요? 미지의 대륙인 태원에서 어때요?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임성이 이 거대한 대륙을 통일하는 과정을 잘 형상화한 작품이에요. 두 번째, 임성은 황제가 될 1,000명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전국 옥세를 받고 신적 존재인 용왕으로부터 1,000명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임성은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다른 점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조력자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한다. 그렇죠? 그래서 임성이 이제 어떻습니까? 종왕의 도움으로 황금빛 진해를 없애는 장면이라든가 또 서해 용왕에게 풀려나는 장면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영웅소설이면서도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그런 측면에서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임성은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주인공과 달리 그렇죠? 또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수를 부리거나 신이한 능력을 보이기보다는 황제가 갖추어야 될 내적인 내면적 덕목을 더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또 임성이 묶인 채 배에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웅소설의 주인공과는 다르죠. 그렇죠? 신이한 능력을 보이지 않는 그런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전무후무한 해양 탐험담을 다루고 있고요. 18세기 지식인들의 변화된 대중국 인식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본과 한글본이 동시에 남아있고요. 현대 대중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적 요소를 갖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또 해양 탐험 과정에서 다양한 요괴들과 이를 물리치는 수법, 또 요괴들의 전투 장면 등이 아주 생생합니다. 또 중국 대륙 못지않은 또 다른 공간이 태원을 부각시키면서 화의 질서, 여러분 화의 질서 아시죠?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렇죠? 사상적 배경이 주목할 점에 이 작품에 실려 있습니다. 이 화의는 중국 중심의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원나라를 물리치고 천하를 되찾으려는 임성 일행이 바닷길에서 겪는 모험담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길고 험난한 땅이 중국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인식, 이 자체가 바로 중국의 화의 질서를 무색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중원을 떠나 바다를 떠돌며 만난 진기한 풍광도 나와 있고요. 떠돌다가 발견한 섬에 다양한 요괴들도 만나서 퇴치하는 사건이라든가, 또 1,000명을 받은 주인공이 명나라 태조 주원장에게 중원을 양보하고 중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임금이 된다는 거, 또 옥새의 획득을 1,000명의 근거로 삼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그런 요소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또 특히 오랑캐, 즉 청나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오랑캐도 1,000명을 받으면 나라를 세울 수도 유지할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의식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긴 내용 우리 그 태원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낯설고 보기 힘든 작품들이 출제가 되니까요. 고전소설의 공부 방식을 단순히 다다익선으로 하시기보다는요. 정확하게 한 작품이라도 단어와 어휘를 중심으로 인물과 사건, 배경 위주로 정리하는 연습을 좀 자주 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